자, 오늘은 5번째 과목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심리상담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그 상담의 기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상담의 기본적 이해부터 살펴보겠는데요. 교재 보면 상담의 정의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중에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거 하나만 골랐습니다. 상담이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내담자와 전문적 훈련을 받은 사람, 상담자 사이에 면대면,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을 직접 마주 보면서 그러한 관계에서 생활과제 해결과 사고, 행동 및 감정을 포함한 그러한 여러 가지 측면의 인간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학습 과정이다. 이장우라고 꽤 오래전부터 서울대학교에 교수로 재직을 했던 분이죠. 자, 상담과 치료를 구분하는 것 또는 임상심리나 심리상담, 네 번째 과목이 이제 임상심리였었고요. 다섯 번째 과목이 상담심리, 심리상담인데요. 자, 그 두 가지를 구분할 때 기본적인 과정은 치료는 병리를 다루는 거라면 또는 문제를 다루는 거라면 상담은 기본적으로 성장을 다루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현대에 와서는 이 치료와 문제 해결과 성장이라는 것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이 임상심리와 심리상담이 두 가지가 명확하게 구분되기는 어려운 경향이 물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나눈다면 치료는 문제와 병리에 대해서 뭔가를 해결하는 거라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도 물론 포함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을 성장시키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징을 보겠습니다. 카운셀링, 상담은 무엇보다도 긍정적인 인간의 변화에 우선적으로 관여합니다. 상담은 개인과 그가 속한 체제의 양자에 초점을 맞춥니다. 환경을 의미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담은 학교, 지역사회 상담소, 정부기관, 산업체 등에서 다발적으로 실시가 됩니다. 상담은 다문화적인 인식 위에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 다문화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뭐 이미 사회적으로 다 관심도 있고 휴먼 서비스 분야에서 강조를 하기 때문에 이제는 뭐 생소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이제 문헌에서 보면 미국 문헌들을 볼 때 그 이 멀티컬처럴적인 시각에 대해서 사실 좀 생소한 그 면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우리나라도 현실이죠. 자, 앞부분은 뭐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이라서 여러분들이 한 번만 읽어보시면 또는 읽어보시지 않더라도 알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인데요. 자, 제목만 일단 좀 그 구별할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상담의 적극적, 소극적 목표 두 가지로 나눌 때 소극적은 주로 문제 해결에 관련된 관점입니다. 문제 해결, 적응, 치료, 예방, 갈등 해소인데 자, 여기에서 이 5가지 중에 이건 좀 별개가 아닌가 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이것만 나열돼서 보면 예방은 조금 별도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방이라는 것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문제를 전제로 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걸 예방하는 관점이어서 여전히 문제 중심적인 것을 전제로 한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적극적인 것과 비교를 해보시면 그 차이가 명확합니다. 자, 이것만 놓고 보면 이게 좀 별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자, 적극적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긍정적인 행동 변화, 합리적인 의사결정, 전인적인 발달, 자존감감, 개인적 강령 이런 것들이 적극적 목표에 해당하는 개념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 성장 집단 상담을 한다고 했을 때 앞선 문제 해결, 적응, 치료, 예방이라고 한다면 부부간에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방하고자 하는 건데 긍정적인 행동 변화, 합리적 의사결정, 전인적 발달, 자존감, 개인적 강령 문제가 현재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부부간에 문제가 없다, 있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도식적으로 개념을 설명을 할 때 있다, 없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본다면 현재 아무 문제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별 특별한 일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도 좋은데 지금보다 더 좋게 관계를 하기 위해서 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상담의 적극적 목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
물론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제 그렇게 도식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방도 문제를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소극적 목표에 적극적이 아닌 소극적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469페이지에) 상담의 기본 원리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비에스텍이라는 학자, 바이스텍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는데요. 비에스텍이 관계 친일대 원칙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부터 살펴보면 개별화의 원리입니다. 사람은 개성과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상담자는 이 점을 고려해서 상담에 임하여야 합니다. 자, 특히 이 과목에서는 그 환자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가 다 상담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담자라는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쓰게 되죠. 이제 이상심리, 여기서는 환자라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됩니다만, 여기서의 개별화의 개인, 이런 것들은 다 일반 사람 누구나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될 수 있고, 저도 될 수 있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람은 개성과 개인차가 있으므로, 임상심리학 시험을 이제 여러분들이 곧 보게 될 텐데, 시험 당일날 어떤 천재지변이 발생을 했습니다. 시험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시험이 연기됐습니다. 상황은 동일한 상황을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거죠. 시험 볼 사람들이 다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개성과 개인차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수험생은 이렇게 많이 준비를 했는데 여기서 연기가 되다니 굉장히 실망을 할 수도 있겠고, 어떤 수험생은 시험 준비가 미비했는데 이번 기회에 내가 더 할 기회가 있구나, 이런 천우신주가 있나 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즐거워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관련된 사람들마다 각각의 개인적인 사정이 있겠고, 여러 가지 이 시험 일까지만 여러 가지를 미루었다가 시험 일 끝난 다음에 모든 걸 해야지, 이런 사람 입장에선 또 굉장히 또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고요. 상황은 동일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어떻게 반응할지는 다 다릅니다. 1000명의 내담자를 만난, 또 10,000명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10,000명의 내담자를 만난 굉장히 노련한 상담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1001번째, 1001번째 내담자는 또 다른 독특하고 고유한 존재입니다. 10,000명을 만났다고 해서 그 10,000명을 카테고라이즈해서 A, B, C, D 유형, 그래서 앞으로 오는 사람들은 어떤 유형에 끼워 맞춰서 그 유형에 맞게 도식화한 접근을 가능하도록 많이 경험하면 그렇게 될 수 있냐 하면 그렇지가 않고, 우리가 만나게 되는 상담자는, 내담자는 누구나 다 개인차가 있는 개별화된 존재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카테고라이즈에서 A 유형, B 유형 그렇게 하지 말고. 두 번째는 감정 표현의 원리입니다. 바이스텍이 원래 표현했던 영어적인 표현은 이 의도적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purposeful, 그냥 감정의 표현이 아니고 의도적 감정의 표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내담자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도록 상담자가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여기서 의도한다는 말은 상담자가 의도하는 거고, 감정의 표현은 내담자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상담자가 의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무의식에 억압한다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여러 가지 대목에서. 이제 다음 시간에 방어 기제를 할 때도 또 나오겠습니다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슬픈 감정, 자아를 위협할 만한 스트레스를 억압을 해서 눌러놓고 있지, 그걸 그때그때마다 발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방어를 하기 위해서죠. 너무 큰 슬픔에 대해서는 눌러놓고 억압해놓고 표출하지 않는 게 정신건강에 더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자식을 먼저 보낸 내담자가 그 슬픔에 대해서 억눌러놓고 표현하지 않을 때 상담자가 슬픔은 어느 정도 이제 해결된 것 같네 라고 생각하고, 자, 앞으로의 우리 건설적인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슬픔에 대해서 충분히 표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 그것이 의도적 감정 표현입니다. 내담자가 하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의도적으로 감정을 표현하도록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통제된 정서적 관여의 원리입니다. 이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이제 많이 좀 혼동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여기를 이제 인볼브먼트, 관여 또는 우리가 인게이지먼트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 관여를 누가 하냐면 물론 상담자가 하는 겁니다. 앞에 컨트롤드, 통제된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기본은 우리는 감정적 관여를 하는 게 인볼브먼트 또는 인게이지먼트를 하는 게 우리의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내담자의 슬픈 감정에 대해서 공감하고 감정이입하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것들, 그런 과정들을 하는 것이 감정적인 관여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것이 지나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컨트롤드라는 단서 조항이 붙은 이유입니다. 내담자가 표현한 감정에 민감하고 의도적이고 적절하게 반응해야 한다. 반응하는 게 우리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 컨트롤드란 말은 이 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나치지 않게. 이 통제된, 컨트롤드란 말을 너무 강조해서 통제된 정서적 관여 그랬을 때 정서적 관여를 통제해서 안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맥락이 아니고 정서 관여를 하는 게 기본인데 그게 너무 지나치면 안 되니까 그걸 통제하고 적절하게 지나치지 않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선 사례처럼 자식을 먼저 보낸 내담자가 자신의 슬픔을 억누르고 있는데 그것을 발산하도록 표출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또 그게 너무 지나쳐서 또 감정이입이 너무 지나쳐서 상담자와 내담자가 1시간 내내 같이 서로 붙잡고 울다가 그 세션이 끝났다면 그건 좀 지나치지 않나라는 관점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나치지 않게 통제된 범위 안에서 하라는 의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수용의 원리입니다.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따뜻하고 명랑하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내담자를 수용하는 태도를, 자세를 지녀야 한다는 건데요. 부자든 가난하든 학력이 높든 낮든 현재 질병이 있든 없든 과거에 전과가 있든 없든 가정폭력범이든 차별하지 말고 다문화 가정에 동남아 출신이든 아니든 그런 거에 관여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간으로서의 존중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4번은 5번하고 동전의 앞뒷면 같은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비심판적 태도와 원리입니다. 비심판적 태도가 지켜지지 않으면 앞선 이 수용은 불가능합니다. 비심판적 태도가 가능해야만 이제 수용이 될 수 있겠는데요. 비심판적 태도와 원리, 내담자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을 갖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말 그대로 심판, 저지먼트, 비난하지 않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으로 예를 들어보면 제가 이제 이거를 설명할 때마다 요즘 자주 사용하고 있는 예는 제가 얼마 전에 그렇게 오래되지 않고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우연히 본 짤막한 기사 한 토막을 제가 이걸 설명하면서 자주 요즘 인용을 하는데요. 어떤 40대 남성이 직업도 없이 80대의 어머니의 부양을 받아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사회활동도 하지 않고. 근데 이 할머니가 김치 반찬만 해준다고 이 40대 남성이 아들이 불만이 생긴 겁니다. 다른 반찬을 먹고 싶은데 80대 엄마가 김치만 해준답니다. 그래서 다른 반찬을 먹고 싶어서 옆집 담을 넘었습니다. 옆집 담을 넘어서 냉장고를 뒤졌는데 거기에도 별게 없었답니다. 그래서 소득은 없었고 그냥 다시 되돌아서 담을 넘어 나오는데 그게 걸려서 경찰에 지금 붙잡혀 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몇 줄 안 되는 짤막한 인터넷의 기사의 한 토막이었었고 여기까지만 그 이상의 결론은 없습니다. 딱 여기까지였는데
자, 이 기사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첫 번째 들었던 느낌은 한심하다였었습니다. 40대 된 남성이 직업도 없이 반찬 투정을 하면서 또 그걸 위해서 담을 넘어서 또 소득도 없었어요. 근데 또 걸렸습니다. 걸리지는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게 되죠. 그게 심판적 태도입니다. 우리가 내담자를, 그들은 뭔가 어렵고 힘들고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만나서 찾아오는 건데, 지금 만약에 그 남성이, 40대 남성이 내담자였다면 그 사람한테는 이건 굉장히 소중한, 굉장히 중요한 자신의 삶의 질의 문제였을 거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이 옆집에 담을 넘는 거였을 수 있어요.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심판적이지 않게 접근해야만 우리는 내담자와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한심하다고 보는 것, 그게 비난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물론 또 배경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지적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복잡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 기사에는 그런 복잡한 내용까지 나와 있지 않아서 그걸 있는 그대로 보고 한심한 사람이군 이라고 결론 내리는 건 심판적 태도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고 비심판적 태도로 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더군다나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것 때문에 비심판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것의 의미가 아니고 우리는 전문적으로 내담자를 돕기 위해서 만나는 건데, 내담자를 잘 돕기 위해선 관계 형성이 되어야만 잘 도울 수 있는데, 우리가 비난하는 순간, 비판하는 순간 내담자도 우리가 언어적이든 비언어적이든 비판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관계 형성이 잘 안 되고, 관계 형성이 잘 안 되는 순간 우리는 잘 돕기 어렵습니다. 비심판적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건 어떤 도덕 윤리 때문이라기보단 우리가 상담을 잘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인 셈이죠. 자, 2번, 3번, 4번은 제가 이제 노란색으로 해놓은 이유는 약간의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인데요. 내담자와 보조를 맞추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려고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어떤 행동을 미리 상정해 놓고 내담자가 그런 행동을 수용하도록 몰아가지 않도록 하는 것. 제가 보기엔 2번, 3번은 비심판적 태도하고도 어느 정도 관련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다음번에 하게 될 6번의 자기결정과 더 가까운 내용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4번에 상담자에 대해서 내담자가 부정적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것도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은 지금 이 부정적이라는 것은 상담자가 내담자에 대해서가 아니라 상담자에 대해서 내담자가 갖는 부정적 감정인데, 그러니까 내담자가예요. 내담자가. 그렇다면 이것은 비심판적 태도라기보다는 수용해. 그러니까 내담자가 상담자인 나를 부정적으로 보더라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이 5번의 비심판적 태도보다는 4번의 수용에 더 가까운 설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6번을 보겠습니다. 자기결정의 원리. 이것은 지키기는 쉽지 않지만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상담자, 내담자가 스스로 자신을 수용하도록 하고 자신의 잠재 능력을 발견하고 개발함으로써 인격 성숙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내담자 중심 치료 칼로저스 이후로 이 원칙은 굉장히 여러 상담 원리에서 점점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대목입니다. 현실 치료나 해결 중심 단기 치료 같은 것들에 대해서 아주 계속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셈이죠. 비밀 보장의 원리입니다. 상담 과정에 있었던 모든 사항을 제3자가 알지 못하라고 하는 것. 4과목에서도 그 윤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자타의 생명의 위협, 또 법원의 명령, 보호자의 요청, 미성년자 또는 지적장애 이런 경우에, 또는 전문가와 간의 협의, 또 슈퍼비전의 상황, 이런 경우에는 비밀보장의 원리에 대한 예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또 할 기회가 마지막 부분에 있을 것 같고요. 상담의 역사적 배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에 나올 비중으로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겠는데요. 교재를 잠깐 보도록 하면 46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469페이지 선사시대에 보면 2번에 두개골 뚫기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아이디어는 마치 말하자면 신경심리학입니다. 뇌의 어떤 특정 부위의 기질적인 문제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발생했다, 정신적인 어려움이 발생했다라는 아이디어와 뭐 다름없죠, 사실은. 470페이지에 보시면 중세 시대에는 엑소시즘, 귀신을 내쫓고 정신 착란인 상태의 사람을 건강한 상태로 되돌려놓기 위한 방법인데, 이 과정들이 얼마나 잔혹했는지는 역사가 기록을 하고 있겠고 여러분도 아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뭐 마녀 사냥을 비롯해서 불태우고 뭐 구타하고 뭐 아주 잔혹한 상황이었죠. 그것이 이제 르네상스 시대에 들어오면서 인간적인 처우를 강조하기 시작을 했고, 혹독하고 잔혹했던 고문 기법이 시설 수용과 보살핌으로 대체되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근대 시대를 거쳐서 20세기 들어와서 이제 본격적인 그 상담에 관련된 내용들이 구체화되기 시작하는데요. 이번에 보면 생물학적, 심적 결정론의 정신분석, 그리고 환경 결정론인 행동치료. 자, 이것이 20세기 초반부터 중반까지 양대 산맥이 이어졌습니다. 정신분석, 행동치료. 근데 둘 다 결정론이에요. 그 정신분석은 정신결정론, 무의식과 심리성적 발달 단계의 경험들이 인간을 결정짓는다 라는 정신결정론이었다면, 행동치료는 행동주의, 환경이 결정하는 거죠. 모든 정서, 뭐 불안, 공포, 행동 이런 것들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자극에 의해서 조건화된 또는 강화와 처벌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환경이 나를 결정한다라는 입장입니다. 독립적으로 발전했고 실존 치료, 아들러식 치료, 사람 중심 치료, 칼로저스가 클라이언트 센터드라고 표현도 했고요. 펄슨 센터드라는 표현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인간 중심, 사람 중심 또는 내담자 중심 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실 치료 등과 같은 인본주의 이론들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다는 신념에, 앞에 두 가지는 결정론이었어서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그렇게 고려하지 않았었습니다. 정신결정론의 경우에도 자유의지라기보단 무의식이 나를 결정하는 것,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무의식이 나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의지와는 거리가 멀죠. 두 가지 다 자유의지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이제 그 20세기 중반 이후에는 인본주의 이론들은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고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해서 뭔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겠다라는 이제 그 아이디어들이 점점 확대가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한 번에 세 번째 줄의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1979년 기준으로 보면 200여 가지의 치료법이 구축되었고 지금은 뭐 더 많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1세기에는 그 절충주의적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기존의 이론을 연계시키는 것, 이런 견해들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상담자가 만나는 내담자들에게 모든 대답을 제공할 수 있는 이론은 없다는 기본 가정에 기초합니다. 이게 모든 사회과학의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어떤 상담 임상심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과학이 갖고 있는 딱 하나의 정답을 내리기 어려운 물리학이나 천체, 지구가 태양을 얼마 만에 도는가 명확하게 숫자로 답을 내릴 수 있지만 사회과학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관점, 한계점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겠고, 근본적으로 우리는 뇌 기능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